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5회 전라북도 선도기업 분석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5회 전라북도 선도기업 분석대회 진행을 맡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아나운서 이정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행사는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겠습니다. 이 생중계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은 응원과 그리고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 저희가 잠시 후에 그분들을 위해서 스타벅스 기프트 상품권을 선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제5회 전라북도 선도기업 분석대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내빈과 그리고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송주섭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다음엔 심사위원분들입니다. 전라북도 임선정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다음엔 전북 테크노파크 유기현 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다음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김형은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오담 기술경영 오영섭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융합기술원 방동훈 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업체 채용심사위원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그 심사위원은 기업별로 심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오늘 행사의 문을 열어주실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송주섭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청 기업지원과장 송주섭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북의 좋은 일자리와 또 청년들의 잠재된 역량을 펼치고 열정을 보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고 준비해 주신 전북 테크노파크와 또 캠티 종합기술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라북도 선도기업 분석대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여기에 모이신 청년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인재들에게 전북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무 수행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선도기업 분석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번째 접어들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전라북도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지역 경제를 선도하고 또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하며 여기 계시거나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청년 구직자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에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체계를 구축, 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력 산업의 고도화, 또 산업 구조의 다각화, 또 미래 신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대기업만이 아닌 그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우리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시국에도 3개월 동안 기업 방문과 보고서 작성, 또 몇 차례의 교육 등으로 고생하며 준비해서 본선에 진출한 9개 팀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송주석 과장님의 인사 말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북 테크노파크 유기현 실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원장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원장님께서 중요한 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대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도기업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최초로 아마 그 성장 사다리라고 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지역에 우수한 그러한 기업들을 세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 허리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바로 이 선도기업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런 우수한 선도기업을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분석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우수한 기업들이 좀 더 이렇게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 역량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을 하도록 여러분들께서 측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20여 개의 예선에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9개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분석대회를 여러분들의 기량을 마음껏 좀 발휘를 해가지고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 테크노파크 유기현 실장님의 인사 말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제5회 전라북도 선도기업 분석대회 사업 추진 경과보고 영상을 함께 만나보시겠는데요. 자, 5회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저희가 이 영상으로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박수가 이럴 때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라북도 선도기업의 희망을 함께하는 자리인 오늘 우리 청년들의 기업 분석 경연대회 열띤 금일대회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관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전라북도 선도기업 분석 경진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회는 총 9팀이 참여를 하며 한 팀당 10분 발표 그리고 5분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발표자의 10분 초과 시에는 마이크가 오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오늘 발표자만 원활한 발표를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점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팀을 모셔보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기업 분석형 포티 팀입니다. 자, 포티 팀은 주식회사 오디텍 기업에 대한 분석 발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를 향한 끊임없는 변화, 포티의 주식회사 오디텍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먼저 선정 배경입니다. 주식회사 오디텍은 코스닥 상장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최초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건실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대학생이 보기에 아주 매력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오디텍은 박병근 대표님이 1999년도에 설립하여 주로 반도체, 광센서, LED를 다루는 기업입니다. 또한 현재 전북의 2곳, 중국의 한 곳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 계열의 NBM, 패션 계열의 리노스를 계열사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디텍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과정을 다루는 수직 계열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오디텍은 실리콘 칩을 기반으로 센서를 만들고 이 센서를 밀집시켜 센서 모듈을 제작한 뒤 LED라는 완제품을 만들어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디텍은 2000년도까지는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쌓은 이후 코스닥 상장,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선정되는 성장기를 지나 현재는 2차 도약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텍의 행동 강령 중에서 오디텍의 색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스피디한 조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수직 계열화 시스템을 통해 제품을 재빠르게 개발한 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디텍은 반도체 기술과 센서 기술의 선도 기업을 비전으로 삼아 끊임없는 도전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디텍의 현재 영업 전략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개발 및 설계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토탈 솔루션 전략과 보다 제품군을 다양화하여 경기 변동에 대한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제품군 다양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LG전자와 협업하여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개발을 기획하고 진행하여 신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디텍은 현재 삼성, 현대, LG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반도체가 전체 판매 비중의 90%나 차지를 했지만 최근 반도체 시장의 레드오션화와 센서 산업이 보다 크게 성장하면서 현재는 약 5대5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디텍은 현재 약 1,200억 원의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기존 코스닥 상장한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5%대를 유지하고 있어 안정성 면에서는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텍의 연간 실적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이는 바로 반도체 시장의 둔화와 값싼 중국산 제품의 출현,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2010년 대비 매출이 40%나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오디텍이 기존 자동차 관련 센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LG전자와 협업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 자동차 시장 진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스마트 자동차 시장 중에서 특히 센서 시장에 주목을 해봤는데요. 왼쪽을 보시다시피 현재 오디텍은 차량을 위한 센서 시장에는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차량 내부에 사람을 위한 센서 시장에는 진입하지 않은 점을 저희는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디텍에게 사람을 위한 센서, 즉 인캐빈 센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캐빈 센서란 차량 내부에 장착되는 센서로 생체 인식을 통한 운전자와 동승자 감시를 통해 역류와 차량 방치 사고와 졸음운전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왜 도대체 인캐빈 센서 시장에 진입을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시장의 성장성 때문인데요. 최근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센서 시장은 급성장하게 되었으며 특히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는 역류와 차량 방치를 위한 규제를 도입하며 인캐빈 센서 시장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캐빈 센서 시장은 10년 후 약 140억 달러까지의 성장이 기대가 되며 오른쪽 수치를 기반으로 인캐빈 센서 시장의 확장은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정책적인 면에서 봐도 인캐빈 센서 시장의 전망은 아주 밝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국내에서는 미래차 산업으로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미래차 핵심 소재 부품의 자립도를 50에서 8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유럽에서는 오는 2022년부터 탑승객 감지 기술을 신차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시기적절하게 인캐빈 센서 시장에 진입할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첫째, 탑승객 감지 시스템은 현재까지 글로벌 완성차에 적용된 사례가 적다는 점. 둘째, 2020년 현대 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첨단 운전자 상태의 경고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인캐빈 시장은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오디텍만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블루오션인 인캐빈 센서 시장에 진입을 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오디텍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 걸까요? 저희는 스왓, 경쟁사, 3C 분석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오디텍만의 진입 전략을 구축해봤습니다. 현재 인캐빈 센서 시장은 선진국 기업과 국내 대기업이 독과점을 차지하고 있어 오디텍이 시장 진입을 한다고 해도 후발주자가 된다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시장의 정책 변화와 완성차 기업 중심으로 첨단 센서의 부품 탑재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을 기회로 삼아 자사의 강점인 자체 생산 라인 구축을 통한 가격 경쟁력, 그리고 고객 맞춤형으로 센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 이 두 강점을 활용해 아래와 같은 위험 요인을 극복하여 성공적인 시장 진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으로 경쟁사 분석을 통해 경쟁 우위 요인을 파악해 봤는데요. 국내 선도기업인 현대캐피코, 해외 선도기업인 콘티넨탈과 비교해 오디텍은 독보적인 수지 계열화 생산 시스템 보유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신속한 피드백을 통한 사후 관리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경쟁사와 비교해 뛰어난 재무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거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3C 분석 결과 오디텍은 자동차 선도 제조업체를 타깃으로 현재 자사에서 보유 중인 적외선 센서 기술을 활용해 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오디텍만의 인캐빈 센서 기술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촉 전략도 한번 세워봤는데요. 자동차 제조 1위 업체를 공략해 2, 3위 업체도 저희 오디텍의 제품을 찾는 자동차 선도 제조업체 공략을 이 판촉 전략으로 저희는 내세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는 기술 보유 및 자동차 선도 제조업체와 기술 제휴, M&A 등으로 시장 진입을 한 뒤 다음으로 선도기업 납품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통해 거래처 확장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후 폭스바겐, 벤츠그룹 등 글로벌 선도기업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독일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에 중간 마진이 떼었던 마케팅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직 계열화를 통한 이윤 극대화와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최종적으로 인캐빈 센서 산업에서 글로벌 1위의 명성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전략을 바탕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인캐빈 센서 시장 선점을 통해 해외 투자 유치 및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캐빈 기술을 기반으로 헬스케어 기술 등으로의 활용이 가능해 관련 산업 다각화가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인해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매출 증대에 관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약 14조 원의 레이더 센서 시장 중 독일 시장의 7% 점유율을 목표로 오디텍은 약 500억 원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를 끝마치기 전에 저희는 총 26번의 만남을 통해 끈끈한 팀워크를 다질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전북 기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취업의 눈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준 캠틱에게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자 천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간의 발표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팀, 자 바로 기업 분석형 포티 팀을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자, 오디텍 기업에 대해서 이 분석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한 팀이죠. 포티의 네 분의 팀원들이 나와서 우리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다 포함해서 5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심사위원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들고 우선 유기현 실장님 먼저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네. 발표 참 잘 들었습니다. 네 분이 전부 다 무역학과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어떤 그 시장 분석이나 판매망 그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은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떤 기술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인캐빈 센서 그 어떤 경쟁력 그 기술적인 경쟁력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저희는 지금 기존의 오디텍이 센서, 인캐빈 센서를 진입하기 위해서 오디텍이 조금 축적된 기술과 역량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 이것을 확인하였는데요. 먼저 오디텍의 강점 중에 하나인 수직 계열화가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이점을 갖고 그리고 이제 오디텍이 이 인캐빈 센서 시장에서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았을 때 먼저 현재 적외선 센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적외선 센서를 인캐빈 시장에 접목을 해서 홍채 인식과 안면 인식을 통해서 운전자를 감지하고 이러면서 그 피로 누적, 졸음 운전 등을 파악하고 이 부주의로 인한 차선 이탈과 침범을 이제 그 홍채 인식과 안면 인식을 통한 센서가 소리, 진동 등으로 이렇게 경보를 알려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서 이러한 사고로부터 예방하는 기능을 가진 적외선 센서 또한 개발을 하는 역량 또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캐빈 센서 시장에서 가장 주가 되는 레이더 센서 기술에 관련해서는 아직 오디텍이 레이더 센서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스타트업을 이제 인수를 해서 기술을 확보한 후에 오디텍만의 조금 기술을 더 접목시켜서 좀 오디텍만의 인캐빈 센서, 토탈 통합 인캐빈 센서를 이렇게 모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답변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기술적인 그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어 A 기업에서 이렇게 인캐빈 센서 중에 적외선 센서가 있는데 오디텍에서 개발하는 것들은 어떤 성능 면에서 좀 더 낫다, 우월하다, 어떤 그 기술적인 우월성이 입증이 되는지 또는 안 그럴 때는 어떻게 전략을 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우선 나름대로 답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오영석 대표님 먼저 네, 우선 그 기간이 얼마나 돼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제안을 제시를 한 프로세스는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회사에서 들은 내용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서 이제 발표하신 팀이 만들어진 내용인지 그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인캐빈 센서 시장이 아직 국내에서는 그리 많이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에다가 이제 제언을 드렸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제2차 도약기를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미래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러한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좀 더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답변 드리자면 이제 기업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이제 재무제표 분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처음에 분포도를 이렇게 4개 섹션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 자료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제 업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4개 섹션으로 나눠서 기업의 조금 안정성 부분을 강조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이제 가격 경쟁력 같은 부분은 이제 가격에 대한 단가는 구체적으로 제시받지 못했지만 이 정도로 이 정도 그림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자 시간상 우리 방동훈 실장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디텍이 그 센서 쪽으로 진출하는 것은 저희 자동차 쪽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율차 때문에 센서가 핵심 기술이니까. 근데 이제 자동차 자율차에서 센싱 기술은 피사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데는 괜찮아요. 지금까지 외부 센서를 많이 가고 있는데 인케빈 센서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의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자가 조는지 안 조는지 운전자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파악하기 어렵고 생체 정보도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쪽을 건드려 주셨는데 과연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오디텍하고 아까 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게 이쪽으로 진출해서 투자를 한다고 치면 투자 규모하고 과연 이 기술이 언제쯤 회사의 제품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저희 아마 5개년으로 저희가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 이유가 이제 기술 R&D를 거쳐서 이제 기술 개발을 거쳐서 모듈화 제품화된 시점이 2025년으로 판단이 되었고 보통 신 프로젝트를 이제 제안할 때 있어서 5년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따른 기간과 인수에 따른 기간은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보통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는 데는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라는 점과 그리고 차후에 10년, 15년 이후에 이제 독일 법인을 설립할 때는 이제 보통 5만 유로 정도 최소 비용으로 잡고 원화로 6천만 원 정도 잡고 그 이후에 이제 설비 비용은 이제 수반되는 비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나름대로 조금 산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그리고 답변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팀 1번이었습니다. 포테팀 천지성, 오혜성, 한용수, 최지혜 자, 우리 팀원들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마이크는 이쪽으로 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팀은 기업 분석형 재분팀이 되겠습니다. 재분팀은 주식회사 참고을 기업에 대해 분석 발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참가번호 2번입니다. 재분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북을 선도하는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참고을에 대하여 말씀드릴 재분팀의 심규원입니다. 네, 먼저 저희 팀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 팀은 재분이라는 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루를 낼 정도로 완전하게 분석을 해버리는 제1의 분석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저를 포함하여 정용원, 심교석, 김찬영이라는 걸출한 팀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순서는 기업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사업 제안, 그리고 이것을 성공시킬 전략과 파급 효과, 결론 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을은 미니식 위천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품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방증으로 참기름 국내외 매출 1위 그리고 B2B 시장에서의 생산량 1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재무제표 분석이 있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매출액과 자산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2015년부터 19년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목한 점은 바로 이 추세선입니다. 이는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총자산 이익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8년도 이후로 조금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당시 제3공장 신설에 따른 일시적인 둔화로 이러한 공장을 투자하면서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에 대한 역량 강화와 또한 향후에 있을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투자의 의지와 여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업 분석이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여러 가지 강점, 약점, 기회와 위협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목한 점은 강점과 기회입니다. 강점을 통해 기회를 살리자입니다. 참고울이 가지고 있는 참깨 가공 능력, 그리고 해외 공장과 현지 법인, 상승하고 있는 K푸드에 대한 해외에서의 인기를 잘 버무려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하자는 참고울의 대표이사님의 말을 조합하여 저희는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사업의 모델은 이렇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하고 해외 공장과 법인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이것이 더욱 매력을 끌 수 있도록 K플레이버를 첨가하여 이슬람 시장을 공략합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국내에 역수입되어 참고울이 글로벌 기업이 된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사진의 시발점 신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타이니입니다. 이 소제목 그대로 타이니 너 누구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니는 참깨를 주재료로 하는 이슬람의 국민 소스입니다. 또한 다른 재료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변용성이 높다는 강점도 가지고 있고 건강식으로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장류나 다른 소스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타인이라는 제품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참고울이 가지고 있는 가공 능력, 참깨 가공 능력과 해외 현지 법인, 공장, 그리고 이슬람 시장 진출의 필수적인 요소 할랄 인증을 받았다는 경험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가장 적합한 선택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슬람 시장일까요? 네, 보다시피 이슬람 식품, 즉 할랄 식품의 시장은 2012년부터 18년도까지 약 67%의 엄청난 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식품 시장에서 비교시 인구가 가장 많다는 중국보다 더 큰 시장 규모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슬람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가장 큰 시장 규모와 약 18억 명에 달하는 소비자층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이템과 시장의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굳이 외국 기업이 만든 고추장과 된장을 사 먹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에 착안하여 저희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제품에 한국적인 맛, 즉 K-플레이버를 입힌다라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한류의 흥행과 더불어 한식에 대한 노출이 잦아지며 한식이 또 다른 새로운 한류 컨텐츠로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사례로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는 햄버거, 피자, 치킨에 한국적인 맛을 가미하여 내놓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신제품인 타이니에 한국적인 맛을 입힌 3가지의 새로운 제품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핫타이니, 불고기 타이니, 그리고 타이니 불닭입니다. 자, 먼저 핫타이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느님입니다. 맛도 좋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더욱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처럼 디핑 소스를 찍어 먹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슬람 국가에서도 충분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닭고기라는 치킨을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디핑 소스로서 핫타이니를 제안합니다. 자, 이는 익숙함과 동시에 매운맛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이니는 빵에 발라먹는 용도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빵과 어울리는 K-플레이버는 무엇일까? 자, 그것은 바로 불고기 버거로도 익숙한 불고기 맛 타이니 소스입니다. 저희는 불고기 맛 소스와 타이니를 결합하여 빵에 발라 먹을 수 있는 용도로 불고기
스프레드, 타이니를 이용한 불고기 타이니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지에서 간편식으로서도 매력을 끌 수 있고 또한 다른 요리를 만들 때에도 양념이나 에센스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타이니 불닭볶음면입니다. 이는 불닭볶음면은 우리나라 시장을 넘어서 중동이나 동남아 등 세계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현지 시장에서 되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불닭볶음면과 국민 소스라고 불리는 타인이라는 것을 결합하여 타인이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친숙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에 현지화라는 전략을 더하여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중국의 전통 소스인 마라 소스와 타인이 불닭볶음면을 섞은 마라 불닭볶음면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현지에서 데이트를 치고 국내까지 들어오는 역수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저희가 불닭볶음면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전북대학교를 다니는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불닭볶음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100%, 그리고 불닭볶음면에 자신들의 전통 소스를 섞는다면 이것을 소비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에는 약 88.2%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타이니 불닭볶음면은 이러한 높은 인식과 긍정적인 기대치에 더해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세 개의 상품이 성공을 거둔다면 마라불닭의 사례처럼 국내로 역수입되는 그러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로 역수입이 된다면 타이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높아지며 주재료인 참깨 대신 들깨를 사용하여 보다 한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할 수 있는 들깨 타이니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고, 타이니를 통하여 만들 수 있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버터, 후무스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비건 시장마저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타이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국내 무슬림 관광객들마저 사로잡으면서 국내의 할랄 소스 시장을 선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울은 현재 현실적으로 국내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김윤건님은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실현시킬 수단으로서 저희는 타이니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타이니를 개발하여 이슬람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이슬람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해외 시장을 잡음과 동시에 국내 역수입이라는 선순환을 가져와서 국내 시장마저 사로잡으며 참고울이라는 기업을 국내를 넘어 글로벌화를 이룩하여 국내 시장과 세계 식품 시장을 선도하는 그러한 글로벌 기업이 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참가분은 이번 제분팀의 발표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우리 제분팀의 팀원들이죠. 예, 우리 팀원들은 나오셔서 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응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분의 시간 안에 모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라북도 임선정 팀장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발표 잘 들었고요. 혹시 그 핫타이니 레시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핫타이니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레시피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좀 레시피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확실한 레시피라기보다는 저희가 맛을 어떤 쪽으로 잡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최대한 매운 쪽보다는 저희가 가진 양념치킨 소스 맛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달달하면서 조금의 매콤함을 이제 가미한 그런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김형은 팀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기업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하시느라 애를 쓰신 것 같은데요. 실은 참고울에 대한 분석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참고울이 저희가 기존에 장류업체로 알고 있는데 장류로 인한 매출과 참기름 생산 판매로 인한 매출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깨를 원료로
가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참기름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면 그 남는 참깨박이라는 그런 것도 그 소스를 만들 때 그 원료로서 이제 부재료로 추가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의 보완이나 조금 그런 쪽에 접근이 있었으면 조금 더 발표 내용에 타당성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미 참고울이 이제 할랄이나 코셔 인증적인 부분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이미 할랄 인증이 돼서 수출 판매가 활발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불닭볶음면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가능하실까요? 좀 굳이 불닭볶음면이라기보다는 참고울의 기업 특성상 보다 좀 위험한 시도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시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지 시장에서 충분히 인기를 끌고 있고 현지인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불닭볶음면의 마라 불닭볶음면의 사례처럼 그런 전통 소스를 가미하여 판매를 하면 보다 나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이니 불닭볶음면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양과도 현재 활발하게 B2B 시장으로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오영석 대표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제품 위주로의 분석은 유의미해 보이거든요. 근데 기업에서의 어떤 새로운 제품을 론칭하거나 그 방향성을 수립할 경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생과사의 기름기를 고려해가면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이디어성으로 이게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는 건 좋은데 그게 구현이 가능하거나 시장에서 먹힐 수 있다고 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말씀하신 타이니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는 있는데 이 타이니가 현재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이유 또는 먹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타인이라고 하는 그 소스류는 맞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소스가 한국 입맛에 맞는 타인 소스하고 수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상국의 타이니 소스하고의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차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단 제일 먼저 가장 타겟층으로 잡은 거는 이슬람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슬람 시장을 공략한 후에 앞서 말씀드린 마라 불닭 소스처럼 이제 국내에 대박라면이라는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이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역수입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국내 이슬람 시장을 선점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다른 타이니를 활용한 기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설립된 지 4년 차가 됐는데 처음에 3억, 그 다음에 13억, 지금 15억 계속 성장세를 이뤄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타이니 파는 것도 없고 그리고 국내에서 타이니를 응용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선점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기업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을 하려면 매크로한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발표하시는 학생들이 매크로한 부분들은 교과서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2차 자료를 찾아서 자료를 만들거나 하는 데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이거 마이크로한 분석이나 제시가 보완이 되는 게 매크로하고 마이크로하고 두 개의 조화를 시켜서 자료를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후에 이제 다른 어떤 이런 자리가 있다고 치시면 마이크로한 부분, 그러니까 마시면은 한국 맛하고 아니면 상대국의 맛하고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는 게 적절할 것이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거를 접근하는 방식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냐, 설득력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해가면서 발표 자리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2번, 자, 재분팀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재분팀, 네, 팀원들에게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제5회 전라북도 선도기업 분석 대회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본선에는 총 9개 팀이 올라오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상 내역은 입상 2팀, 장려상 3팀, 우수상 2팀, 최우수상 1팀, 대상 1팀이 선정되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그리고 유튜브로 현재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로 또 보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잠시 후에 또 그분들을 위해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팀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팀은요, 우린 팀입니다. 자, 우린 팀은 기업 분석형 주식회사 참고울 기업에 대한 분석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참소스로 참고울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우린팀입니다. 저희는 총 4가지의 목차 준비했고요. 먼저 기업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해 환경을 분석한 다음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분석입니다. 참고울은 미니 시기천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있고요. 사운으로는 신뢰와 믿음, 책임이 있습니다. 또 대표님의 기념사에선 좋은 품질과 고향의 맛을 자주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참고울은 장류미 식용유지 사업을 하는 중견기업입니다. 2000년부터 이어져 온 참고울은 베트남에 수출하는 등 햇삽 인증을 받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최근 2020년에 들어선 지역사회 공헌을 많이 하는 착한 기업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즉 참고울은 지역 상생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는 고추장과 쌈장, 들기름 등 장류미 식용유지를 판매하고요. 그 외에 나물무침용 소스 등 혼합 양념 소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고울의 판매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B2B 방법입니다. 참고울은 주로 대기업 OEM을 하는 회사였는데요. 납품 회사로는 CJ제일제당과 대상 등이 있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롯데쇼핑, 주 롯데마트와 거래했는데요. 롯데마트의 MPB 브랜드인 롯데량에서 참고울의 브랜드 PB 제품인 맛있는 참기름을 출시했습니다. 그 결과 유통제조 동반성장 전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꼽히기도 했고요. 두 번째 판매 방법입니다. B2C 방법인데요. 참고울은 현재 도매와 인터넷 위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판매 방법으로 2005년부터 작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매출을 900억대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참고울이 앞으로 더욱더 멀리로 나아가기 위해선 저희는 환경 분석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먼저 장류시장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참고울은 현재 장류시장에서 약 10위에 있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식용유지 시장에선 15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이 2 자료에서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요. 바로 CJ제일제당이 국내 장류와 식용유지 산업에서 둘 다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J제일제당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찾고 보완해보고자 생각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왜 1위일까 생각해보니 마케팅을 참 잘하는 회사였습니다. 그에 비해 참고로 마케팅이 잘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로 홈페이지가 열려있지 않았고요. 또 B2B 위주로 판매하다 보니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에게 인식이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착안해서 참고울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트렌드에 맞게 마케팅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식품산업의 트렌드를 알아야겠죠? 현재 식품업계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인 가정의 증가, 두 번째로 HMR 식품, 홈밀 리플레이스먼트의 줄임말이죠. 간편식 시장의 성장, 또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1인 가정의 증가입니다.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정은 2045년까지 더욱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나타나져 있고요.
이와 동시에 HMR 식품, 간편식 시장 또한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비해 2017년도에는 3배 이상 증가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HMR 식품은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큰 영향을 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인데요. 올해 초 코로나19 이후에 2달간 약 5% 상승한 간편식 취식량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해 그런 간편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 기사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고요. 이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간편식을 더 접하게 되고 배달 음식을 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의 사회 문제가 더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플라스틱 환경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1위의 플라스틱 배출 국가인데요. 하루에 배달 음식을 통해 배출되는 일회용품이 최소 300만 개에서 최대 2천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코로나 시대는 플라스틱의 폐해가 가장 두드러지는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런 일반 플라스틱을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플라스틱을 더욱더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트렌드를 저희는 결합해서 기존에 있던 상품을 편리한 친환경 용기를 사용해 미니소스로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저희는 총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니소스랑 또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마케팅 말이죠. 먼저 미니소스입니다. 저희는 삼거울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 대표 소스 4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이 4가지에 대해 미니소스로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삼거울에는 이미 미니소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딱 고추장만 있었는데요. 이 제품의 단점으로는 현재 생산하고 있지도 않았고 판매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한 번 먹고 땡! 할 수 있는 필요할 때마다 먹는 일회용 소스, 참소스로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심사위원분들 책상 위에 한 가지 소스가 있을 텐데요. 처음부터 이게 뭔지 궁금하셨죠? 바로 저희가 실제로 만들어 본 예시 제품인데요. 저희는 그 부분에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바이오매스가 포함된 플라스틱을 말하는데요. 저희는 이 플라스틱 종류 중에서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은 원료 가격이 중저가로 가격 경쟁력이 좋았고요. 또한 물성이 강하기 때문에 유통기간 중 분해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장류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길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생각해서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상품 만들 예정이고요. 4가지 종류의 소스를 각각 20g에서 30g씩 소포장할 예정입니다. 20g에서 30g이라 하면 잘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종지 한 번에 덜어주는 양을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상품을 2가지 방법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먼저 B2B 방법입니다. 기존 HMR 식품에도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는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서브 시장을 개척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2번째 방법으로는 B2C 방법인데요. 묶음 판매와 단독 판매로 나눠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단독 판매에서 저희는 편의점에 주목해 봤는데요. 편의점의 경우엔 1인 가정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나 빌라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편의점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 매출도 매출이겠지만 참고로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더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편의점 마케팅 이외에도 참고로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마케팅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QR코드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은 혹시 한번 찍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찍어보시면 인스타 페이지가 하나 나올 것입니다. 바로 저희가 직접 만들어본 참고울의 인스타 홈페이지인데요. 저희는 인스타를 통해 경품 이벤트와 소스 레시피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경품 이벤트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품에 새겨진 QR코드를 찍으면 방금처럼 인스타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요. 거기서 환경 문제에 대한 퀴즈를 풀고 이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가진 다음 문제를 통해 참고해서 상품을 증정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 방법에서 한 가지 더 추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이때 참고랩 상품을 제공할 때 참고해서 현재 개발 중이거나 아니면 출시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홍보 촉진의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희의 마케팅 2번째는요. 바로 소스 레시피 마케팅입니다. 4가지 종류의 소스로 만들 수 있는 요리 레시피를 공개하는 것인데요.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말이죠. 유튜브를 통해 3분 이내의 영상을 제공을 하고 또한 간단한 요리 레시피를 소개함으로써 참소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소스의 특성상 이미 역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처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이렇듯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기대 효과도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기업 측면입니다. 참고로 기존에 있던 착한 기업의 이미지는 더욱더 상승하고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면서 참고울의 기업적 성장으로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그래서 얼마만큼 성장할지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현재 장류는 약 1조, 또 식용유지는 약 2조 1천억에 달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CJ 제일제당은 둘 다 2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J의 마케팅 전과 이후의 매출을 비교해서 참고울에 대입해 보았는데요. CJ 제일제당의 마케팅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약 8%에서 1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는 참고울 또한 1에서 2%에 그치던 점유율이 10%로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또한 이러한 수치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외에도 기대 효과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런 장류나 식용유지 산업이 새로운 간편식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의 활성화 또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전북에 있는 참고울에 대한 기업 이미지가 강화되면서 전북의 전통 이미지가 더욱더 강화될 것인데요. 이로 인해 지역 발전의 효과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참고울은 기업과 사회에 모두 다 영향이 좋은 상품인데요. 이런 참소스로 참 좋은 세상을 꿈꾸는 저희는 우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참가 번호 3번 우린 팀이었습니다. 분석을 주식회사 참고로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전북 테크노파크 유기현 실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분석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고울에서 장류가 우선 그 메인 상품인데 왜 CJ보다 왜 장류 판매량이 왜 줄어드는지를 그 친환경 플라스틱 용기하고 연결을 시켰는지 그 부분이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먼저 친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요. 환경 문제도 있었지만 현재 장류 산업에서 대부분의 장류는 일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좀 컸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마케팅을 조금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선 기업의 이미지를 붙일 필요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통해 참고울의 착한 기업 이미지를 끌어올리고자 생각했습니다. 또한 참고울이 기존의 장류가 CJ보다 조금 더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제3공장의 개설이 조금 큰 편이라고 참고울 측에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기업에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희 상품이 조금 더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지금은 약간 무리지만 제3공장이 안정되고 나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 플라스틱을 활용을 해가지고 바이오 플라스틱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매출이 떨어진다거나 늘어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런 부분을 바이오 플라스틱을 물론 대체를 했을 경우에 판매량이 그대로였다면 괜히 시설 투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분석이 된 다음에 방향을 잡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자 다음은 김형은 팀장님. 그 참고울이 유통이나 매출액에서 B2B하고 B2C가 차지하는 비율하고 주 거래처가 어딘지 아시나요? 네,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작년 기준으로 430억은 이제 B2B 방법으로 B2B 방법에서 매출이 있었고요. 470억이 B2C 방법에서 매출이 있었습니다. 주 거래처가 주 거래처는 대상 기업과 많이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B2C 위주의 마케팅으로 바꿨을 때 기업이 그 연간 얻게 되는 이익이 얼마나 상승할 거라고 분석하셨을까요? 저희는 생각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효과에서 매출을 아주 간략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50억 정도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혹시 그리고 3공장에서 주 생산품, 3공장이 지금 매출액 손실이라든지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3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 제품이 뭔가요? 주로 참깨랑 그런
건조된 상품을 많이 판매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삼국장에서 매출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기름장을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노란 통의 소스가 기름장입니다. 그 위에다가 아니면 고춧가루라든지 간장에는 고춧가루, 기름장에는 소금 등의 건조된 이런 제품을 붙여서 판매를 한다면 판매 효과도 더 좋을 것 같고 삼공장을 통해서도 매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방동훈 실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환경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포장해서 팔면 포장재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죠? 저기 쓰레기도 더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걸 간장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간장을 소포장을 해서 팔았을 때 과연 그 단가적인 부분에서 재료비랑 이걸 다 따졌을 때 마진이 얼마나 남을지도 좀 궁금하고 이런 부분에서 거꾸로 이렇게 소포장으로 많이 팔으면 포장재 많이 들어가서 환경에 더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희도 그 부분은 멘토링을 하면서도 가장 걱정이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간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로 되어 있는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자고 하는 이유는 저희 우선 타겟팅을 한 대상이 1인 가정입니다. 1인 가정의 경우에는 종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적죠. 또한 1인 가정의 경우에는 편리성을 가장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종지도 필요 없고 다른 덜어낼 필요가 없이 바로 뜯어서 찍어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간장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의 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참가팀 3번입니다. 자, 우린 팀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팀은 투윤 이박 팀인데요. 네, 자 투윤 이박 팀은 오늘 데크 항공을 또 기업 분석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자 네 번째 팀 투윤 이박 팀 여러분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진행할 투유니바기 팀원 이주화입니다. 데크항공, 스마트 농업을 통한 데크항공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다는 말처럼 저희는 오늘 드론 관련 신사업을 제안하려 합니다. 저희 팀원을 소개하자면 저희는 드론이라는 공통사로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와 자료조사를 맡은 이주화, 팀장 윤영준, 자료조사 및 디자인, 윤혜정, 박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 소개, 환경분석, 신사업 제안, 결론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데크항공은 2008년 10월 1일에 설립된 기업으로 민수사업, 항공사업, 우주사업을 다루고 있는 회사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는 일념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꾼 것처럼 데크항공 또한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데크항공의 주요 생산품으로는 위성부품으로 위성구조개 복합체와 위성광구조체, 한국형 발사체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복합체 최적화 개발 및 양산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설계부터 해석, 재료, 공정, 검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크항공은 항공기 복합체 기체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보잉,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대한항공 등 다양한 고객과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크항공의 수업 분석에서 데크항공의 약점을 뽑자면 생산과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고 대중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기회로는 전라북도에서 현재 탄소 사업과 기능성 항공기와 무인기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데크항공이 민간 항공기와 무인기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 요소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항공기 산업지니까 코로나로 인한 항공산업의 일시적 위축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O 전략으로 탄소 복합 소재를 사용한 무인기 사업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 데크항공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자본 잠식 상태에 해당하며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매출액, 총자산, 순이익 모두 우하향되고 있는 부정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이언 피어스는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사들의 2020년 840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렇게 항공사 여객수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이며 회복까지는 5년 이상의 소요가 예상되는 것에 비해 민간 드론 시장의 규모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현재 항공업계 위기를 드론 시장 진출로 기회를 잡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혹시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만큼 꿀벌은 인류의 생존뿐만 아니라 농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기사들을 보시면 이러한 꿀벌들이 멸종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는 꿀벌 드론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꿀벌 드론의 기능을 담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꿀벌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일본 산업기술연구진은 드론이 백합의 꽃가루를 수술해서 암술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것인데요. 초소형 드론이 꿀벌의 대타가 된 셈이죠. 꿀벌과 나비의 40%가 멸종 위기에 처한 가운데 꿀벌 드론은 위협받고 있는 농업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꿀벌 드론과는 다르게 저희가 생각해낸 꿀벌 드론은 첫째, 물, 꽃가루, 증란제 현타액을 불사 살포하는 인공 수분의 기능입니다. 둘째로는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가 아닌 친환경 살충제로 꿀벌에게 해없는 선별적 살충제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코딩 기능입니다. 텔로스크래치, 엔트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쉽게 코딩을 가능하게 하여 꿀벌 드론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꿀벌 드론의 가상 스펙을 예측해 보았는데요. 꿀벌 드론인 현이비는 곤충 모양과 비슷한 디자인의 소형 사이즈로 장애물 감지, GPS를 장착하고 탄소 복합 소재를 사용하여 드론의 무게를 줄이고 자율 주행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허니비의 보관 장소 역할을 하는 허니통은 도킹 스테이션으로 허니비를 충전해주는 보관 장소의 역할을 해줍니다. 저희는 이러한 꿀벌 드론의 실질적 필요성을 뒷받침하고자 뉴스 인터뷰를 통하여 실질적 필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노동력 대체,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의 장점이 꿀벌 드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저희는 수요 조사도 해보았는데요. 네이버 폼으로 10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100명의 농업인과 드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각종 SNS나 친인척 농업 관계자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꿀벌 드론을 바로 생산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 저희는 5개년 계획을 통하여 데크항공의 꿀벌 드론, 즉 허니비유 단계로 가기까지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1단계로는 탄소 복합 소재를 이용한 대형 농업용 드론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이고 2단계로는 인공수분, 농약 살포 등 기존 기능을 포함한 소형화 단계를 실현하는 것이며 최종 3단계에는 그동안의 기술력과 드론 시장에 진입해 판매해본 경험을 토대로 초소형화된 꿀벌 드론과 함께 데크항공만의 도킹 스테이션인 허니통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현재 드론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 농업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수분을 하는 과수농가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인공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농업용 드론만큼 높은 수요가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예시로 전북 테크노파크의 드론 제작 전문 기업인 메타로보틱스가 있는데요. 메타로보틱스의 매출은 지난 2016년 8억 2천만 원에서 지난해 23억 2천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인공수분 드론 또한 방제 드론처럼 높은 수요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저성장 항공산업에 비해 신성장 사업인 드론을 활용해 수익 구조 개선 가능성 증가. 허니비 드론 상용화 시 세계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차별화된 허니통과 대형 드론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 창출 가능. 전라북도의 스마트 농업 지역 지원과 탄소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사업과 협력해 발전할 것으로 보아 저희는 드론 신사업인 허니비를 데크항공에게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참가 번호 4번입니다. 기업 분석형 튠 이박 팀이었고요. 예, 주식회사 테크항공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팀원들 나와 주시고요. 네, 자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유기현 실장님께서 첫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드론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데크항공이 추구하고는 거하고 아주 일치가 되는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드론도 이게 보면은 그 목표가 좀 명확해서 그 분야로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발표를 하신 거 보면은 뭐 대형 드론도 갔다가 또 소형 드론도 갔다가 또 허니비 드론도 갔다가 다 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메타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 드론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타겟을.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깊게 연구를 해서 그 농업용 드론으로서 매출을 향상을 시켰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 타겟을 좀 분명하게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그 타겟되는 그 드론에 대한 성능이나 또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 또 시장성 그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좀 더 좋은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대형 드론에서 소형 드론 가는 5개년 계획을 맞춘 것은 데크항공이 일단 신사업으로 이제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되지 않으면 기술 개발도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바로 시중에 투입 가능한 대형 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그 대형 드론을 판매하면서 캐시카우를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소형 드론으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게끔 5개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대형 드론을 타겟을 잡았다면 그 대형 드론이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고 그 지금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느 정도 포션을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여기서 캐시카우를 하겠다. 그런 것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영석 대표님께서 자 질의응답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그 데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탄소 관련된 분야잖아요. 그 다음에 탄소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드론 분야를 언급했거든요. 근데 두 개의 기술적 패러다임이 대충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기술적 패러다임이 맞아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기술적 패러다임이 발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셨는지 설명이 좀 되실까요? 네. 일단 드론은 대부분 탄소 복합 소재가 일단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데크항공이 부산 DMS라는 회사에 드론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데크항공한테 제안을 했을 때 관계자분이 충분히 지금 드론을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론 시장에서 유의미한 매출액을 달성을 하려면 DJI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기업을 극복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구현이 되고 그게 매출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제시를 하셔야 돼요. 정량적인 내용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의 수합 분석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점하고 약점은 그 대내적인 분석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opportunity하고 threat 그 위험 요소는 이 대외적인 분석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 이제 전략들을 수입을 하는데 SO 전략만 혹시 제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그 데크항공이 그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과 그 시장 가능성이 그 위험 요소보다 좀 더 크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SO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전개된 내용을 가지고 확장한 내용을 가져서 이제 요약을 하고 요약한 거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금 논리적으로 전개하신 내용이 이렇게 그 부분들을 다 짚고 넘어왔지만 이걸 섬세하게 이걸 이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더 좋은 발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팀 투윤 이박 팀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제5회 전라북도 선도기업 분석대회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하고 계신 모습 약간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팀을 하고 다섯 번째 팀이 끝나면 잠시 후에 또 휴식 시간이 조금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팀에게도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팀은 기업 분석형으로 준비를 하셨고요. 팀명은 성준 스탕스입니다. 자, 성준 스탕스는 주식회사 데크카본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업그레이드된 인간을 만들기 위해 성공을 준비하는 팀 성준 스탕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 저희 팀을 소개한 후 저희가 선택한 기업 개요를 발표하고 저희의 사업 아이템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저희 팀은 하드웨어 프로듀서 이성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범기, 디자인 애널리스트 재정문 3명으로 이루어진 분석팀입니다. 그리고 저는 발표를 맡은 재정문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데크카본이라는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제시받은 20개의 기업 중 데크카본은 기업 운영에 있어 인적, 물적, 자원 인프라가 뛰어나고 특히 탄소 섬유라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소재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라서 더 메리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듯 저희가 데크카본을 선택한 이유는 기업 규모 면에 있어서 매출액과 신용 등급의 양호함, 동시에 업종의 세분화 덕분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매력적인 포인트는 데크카본만의 제조 공정 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신공정 기술 덕분에 국내, 해외 93개 특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국내외 많은 고객과 인프라를 갖춘 기업으로서 많은 노하우와 기업 운영 및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완벽한 기업의 수합 분석 같이 보실까요? 네, 강점은 B2G의 풍부한 성공 경험과 국내 시장에 있어서 개발 능력, 보유력이 독점적이며 해외 93개 국내 해외 특허와 함께 다양한 고객층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약점으로는 민수 제품이 부족하고요. 정부 정책 디스크에 치중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허권이 국가 기술력으로 등록되어 수출품에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약점을 돌파할 기회는 있습니다. 정부 정책 지원과 섬유 산업으로 인한 미개척 시장을 개척할 기회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을 위협하는 것은 역시 지금 현실인 코로나 사태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항공사업 분야 축소와 원자재 가격 경쟁 심화가 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분석하고 산출한 데크카본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의 요약표입니다. 해당 정보를 통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비율이 100%를 넘기면서 위기 대처 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면서 자기 자본 비율은 높이고 있는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 이익률과
자기 자본 이익률을 통해 회사의 운영성 또한 우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 증가율, 매출 증가율, 이익 증가율로 보았을 때 성장성 또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전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32%나 상승한 점이 성장성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데크카본이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크카본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는 가능합니다. 데크카본은 브레이크 디스크에 치중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수익성 면에서 아쉬운 면이 보였고, 그래서 우리는 수익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 소개에 앞서 이 세 가지 과로, 노화, 부담이라는 단어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이 데크카본이라는 기업을 선정할 수 있게 도와주고 사업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었던 단어들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국방력 감소와 노동력 공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첨단 기술을 가진 국가가 기술력만 갖춘 채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업 아이템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노동력 형태의 진화, 엑소스켈레톤, 즉 외골격 강화 슈트입니다. 외골격 강화 시장의 전망은 2027년까지 5조 6천억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골격 강화 슈트를 제작하기 위해선 협력이 필수인데요. 시간, 연구 비용 등으로 계산했을 때 협업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현직 담당자의 대화를 통해 아이템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했던 복합 임무용 착용형 근력 증강 로봇의 1세대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세대 개발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데크카본에서의 탄소 소재 공정 기술을 통해 새로운 외골격 강화 슈트 제작 사업 협력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미국에서는 외골격 강화 슈트를 군에 공급하여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율을 체감하고 있고 개선시켜 나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장약 개팩이라는 이 장치를 통해 포탄을 운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군사력은 우수하나 그 현실은 스마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이 군수 사업이 성공하여 민수 사업으로 발을 뻗치게 된다면 어떠한 기대 효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단어 기억하시나요? 네, 저희 사업 아이템인 외골격 강화 슈트는 사회적인 이슈로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네, 과로, 노화, 부담이라는 이 모든 산업에 해당되며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외골격 강화 슈트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외골격 강화 슈트가 미래의 기술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현재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는 노령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지만 외골격 강화 슈트를 통해 다시 노동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포드, 싱가포르의 소방관들이 이를 사용하면서 현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웨어러블 로보틱스 협회에서는 BMW, 포드, 혼다, 닛산, 도요타 등에서 585대의 기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제품은 저희 외골격 강화 슈트에 영감을 준 제품들입니다. 크레이엑스, 백스. 네, 크레이엑스, 백스 이 제품을 모티브로 공급 예측 산정을 진행했습니다. 예측가는 600만 원. 만약 민수용으로 렌트를 하게 된다면 45만 원에 월 45만 원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가격을 산정했으며 군수용, 동력재원, 탄소섬유 마찰제를 이용해 20kg까지 체중을 서포트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골격 강화 슈트를 사용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사망, 사고율 감소 등 노동장에 대한 입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군사력 증강, 물류량 증가, 물류량 증가에 따른 물류량에 대한 감당,
차세대 기술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성장을 이룰 수 있고요. 기업적인 입장에서는 노동력 확보, 인력의 재분배, 산업 사고로부터의 기업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저희는 외골격 강화 슈트로 새로운 내일을 제안합니다. 네, 꿈과 도전을 계속하는 데크카본이야말로 외골격 강화 슈트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가번호 5번 기업 분석형으로 준비한 성준 스탕스인데요. 주식회사 데크카본을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약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 임선정 팀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외골격 강화 슈트 저는 좀 생소한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현재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판매가 된다면 판매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외골격 강화 슈트라고 하는 게 매우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거는 근력 보조 장치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사용 중인 곳은 현대에서 자동차 공장에 노동자들을 좀 서포트하기 위해 3.5kg 가량의 무게를 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골격 강화 슈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예로 든 점원 바이오닉사의 크레이 X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유럽에서 이렇게 활용되면서 제품을 이제 렌트를 해주고 있는데요. 월 렌트로는 70만 원 정도의 렌트를 해주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네, 한국에서는 지금 제조 가격이 저거 한 대에 400에서 50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방동은 실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슈트를 제작을 하는데 카본이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는데 데크카본이 이걸 제작하는데 국내 다른 회사들보다 좀 유리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데크카본이 예전에 2016년도에 코오롱으로 넘긴 데크라는 자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카본 몰딩 기술을 매우 뛰어나게 활용해서 잠수함도 제조하고 자전거에 대한 프레임도 제작을 했고 이런 식으로 데크카본이 탄소 소재를 잘 공정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고 특히 데크카본이 3D 모델링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점으로 브레이크 디스크를 만들고 탄소 섬유를 제작하는 기업이라서 이 기업이 다른 어떤 기업에서도 만들지 않은 시도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뭔가 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은 좀 학습이 됐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한 가지 더.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면 이게 군수용으로 갔다가 민수용으로 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네, 그죠?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당장 보면 데크카본이라는 기업은 B2G,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라고 해서 정부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제일 강점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뭐 브레이크 디스크 한 짝을 1000개씩 납품하는데 450억씩 국가에서 이렇게 팔고 있고요. 이거를 고정적인 수입이 나고 있고 군수용으로 판매를 해서 고정적인 수입을 얻은 다음에 이거를 민수용으로 개조해서 민수 시장에 넣는다면 데크카본의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되어서 수익성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형은 팀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저출산이나 뭐 고령화 시대에서 지금 노동력 감소가 그냥 되게 당면한 사회 문제여서 좋은 주제인 것 같은데 제가 봤더니 장비 무게가 12kg인데 20kg를 서포트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제가 12kg를 매야 20kg에 네, 이 무게는 저희가 산정을 한 무게가 이제 가상으로 그러니까 점원 바이오닉의 저 크레이 X라는 기기도 그냥 이렇게 책가방 얹듯이 이렇게 매는 장비예요. 근데 이 장비가 사람의 근육처럼 이렇게 압력을 줘서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보태주기 때문에 12kg라고 해도 이제 저희가 척추로 버티는 그냥 기본적인 무게가 가볍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 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를 20kg까지 서포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군사용으로는 적합한 무게이거나 이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민간이나 이제 고령되어 있는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할 때 보조기구로 활용될 때는 그 부분이 해결이 좀
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건 일단 동력이고요. 모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단 무거운 물건을 들고 지고 옮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또 다른 모델로는 엔진이 없는 모델, 그냥 가볍게 그냥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델도 있고요. 이 사업 아이템 민수용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택배 기사들, 물류센터. 근데 저는 사실 정부에서 이 정책을 발표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이 정부 정책이 뭔지 사실 감도 안 잡히고요. 귀에 박히지도 않아서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외골격 강화 슈트를 노동자들이 이걸 입고 착용을 하고 택배를 나르게 된다면 좀 더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술이 물류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 농업에서도 요즘 농촌에 이제 어르신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네, 너무 무궁무진한 좀 그런 판로가 개척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웨어러블 슈트를 입고 일을 많이 시킬 생각을 하는 것보다요. 일을 줄이려고 하는 게 더 국가의 정책을 말씀하셔서 그게 더 맞는 정책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그렇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자, 질의응답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팀 5번째였습니다. 성준 스탕스 팀의 분석 기업 데크카본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박수로 함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총 9개 팀의 참가팀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5개 팀까지 여러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유튜브로도 여러분 지금 함께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현재 시간이 정확히 3시 3분입니다. 자 이제 2부 6번째 팀은 저희가 3시 20분에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셨다가 20분 전, 2분 전까지 입장을 하셔서 자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의 1.5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 착용을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현장에 계시는 우리 청중분들께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청중분들께서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 행사는 오늘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저희가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참가팀들이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 잠시 쉬어가고요. 잠시 후 3시 20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